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다이버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블랑팡의 50 Fathoms 한 번도 동경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 Fathoms 1953년에 롤렉스의 서브마리너보다도 한 발 빨리 등장했던 세계 최초의 현대적인 다이버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 Fathoms 탄생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52년에 프랑스 해군에서 잠수 특수부대를 창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베르 말루비에 대위와 클로드 리포 중위에게 실무상의 준비 과정을 모두 맡깁니다. 두 사람은 당대의 최첨단 기술과 잠수 장비들로 무장한 특수부대를 구상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곧 시중에 나와 있는 시계들 중에서 잠수부대원들이 손목에 찰 만한 튼튼하고 믿을만한 방수시계가 없음에 한탄을 하게 됩니다. 말루비의 대위는 당시로서는 거대한 42mm의 케이스에 야광 인덱스와 회전식 베젤을 가진 시계를 직접 디자인해다가 여러 시계 회사들한테 제작 이사를 타진을 해봅니다. 하지만 드레스 시계가 대세이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선뜻 이 말루비의 요구에 응해주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블랑팡의 경영자였던 장자크 피슈테르라는 사람이 취미로 직접 다이빙을 하면서 거기에 어울릴만한 시계를 연구하고 있던 괴짜였습니다. 피슈테르는 말루비에가 그려놓은 시안에다가 오링으로 2번 실링을 한 용두와 고무 패킹을 덧댄 케이스백 같은 본인이 직접 개발한 방수 기술을 더해서 1953년에 바로 50 Fathoms를 출범을 시킵니다. Fathoms라는 거는 미터법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쓰이던 수심을 재는 단위인데요. 1fathom이라고 하면은 미터법으로 옮기면은 1.8288m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50 Fathoms라고 하면은 약 91.44m 정도가 되겠죠. 요즘 같으면 이 정도 방수 성능은 다이버 시계라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많이들 얘기하겠지만은 1953년에는 특수부대가 쓰던 최첨단 방수시계의 방수 성능이 이랬습니다. 물론 정말 1950년대의 시계를 구하는 건 가격도 비싸고 원조에 들어간 베이클라이트 소재의 베젤은 이 소재의 특성상 바스라지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마음대로 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갑 사정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은 적절하게 낡은 느낌이 가미된 마이크로 브랜드의 오마주 시계가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적당하게 낡은 느낌을 50년대 시계 같은 느낌을 시계에 부여할까가 문제일 텐데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새 시계에다가 낡은 느낌을 가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에 다뤘던 WMT의 시계처럼 에이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부러 다이얼이나 시분침을 산화시키고 오염시켜서 오래된 시계처럼 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다룰 보레알리스의 시계처럼 브론즈 케이스를 적용해서 낡아가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코에서 나오는 일부 파일럿 시계 모델처럼 브론즈 케이스를 적용하고 별도로 에이징까지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개 이 두 가지 중에 한 방법을 선택해서 낡은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브론즈가 다른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인 장점이 꽤 있습니다. 우선 시계를 처음 샀을 때 반짝반짝한 새 시계 같은 로즈골드 빛의 케이스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둘째로 브론즈 케이스가 내 사용 습관에 따라서 가령 물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혹은 내 지문 자국 같은 게 어디에 묻어 있는지에 따라서 독특한 방식으로 변색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시계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둡게 변색된 브론즈의 헌시계 느낌이 질리거나 싫어질 때는 금속 폴리시를 할 때 쓰는 약품 같은 걸로 닦아가지고 얼마든지 처음의 상태와 비슷하게 되돌릴 수 있다는 것도 브론즈의 상대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르투갈의 마이크로 브랜드 보레알리스는 2017년부터 시스톰이라는 이름 하에서 50 Fathoms의 빈티지 모델들을 오마주한 시계들을 간헐적으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시계처럼 제가 재작년에 리뷰한 시계도 있었는데 워낙에 단단하게 잘 만든 시계고 전작들이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NH 시리즈나 미오타 8000번대의 보급형 무브먼트를 사용하던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좀 더 비싼 미오타의 902로 무브먼트를 적용을 하면서 얇게 만드는 게 대세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레알리스도 시스템을 다시 내놓는다면 무브먼트를 바꾸고 얇게 만드는 대신에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을 깨고 지난 모델에서 스펙을 전혀 바꾸지 않고 여전히 NH35A 무브먼트를 채택을 하고 케이스의 소재만 바꿨습니다. 브론즈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새 모델을 내놨습니다. 무브먼트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다는 건 살짝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요새 너도 나도 가격을 올리는 중인데 가격을 50만원으로 딱 유지해 놓은 거는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톰의 케이스 지름은 41.5mm이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5mm입니다. 300m의 든든한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두께는 14mm로 다소 두꺼운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게도 스트랩을 포함해서 쟀을 때 123.5g 정도로 살짝 묵직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와 러그 사이의 폭은 20mm이고요. 줄질이 10도로 케이스에 구멍을 뚫어놔서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시계줄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놨습니다. 이 시계의 핏도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일단 15.2cm 손목둘레에 여성이 착용한 모습을 보시면은 수치상의 사이즈는 41.5mm로 살짝 크게 들립니다만은 베젤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실제 다이얼의 크기는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체감은 40mm에 더 가까운 시계고요. 러그 투 러그도 48.5mm라서 절대 위아래로 긴 시계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께가 좀 두껍고 무게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다이버 시계를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손목에 가늘어도 충분히 시도해 볼만 하지만은 여성분들께 추천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겁다는 점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17.8cm의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을 보시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이고요. 그러나 큰 시계의 핏을 기대하신다면 이 시계는 아주 큰 시계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실체감이 있는 정도의 크기이고요. 두께나 무게감 같은 거는 손목이 굵은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다이얼이 검은색인 것도 이 시계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입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소재는 CUSN8, 이른바 인청동이라고 불리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로즈골드 소재의 시계처럼 반짝반짝한 새 시계 느낌이 나는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산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화면에 보이는 시계처럼 사용자의 사용 습관에 따라 군데군데 변색이 되고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낡은 느낌이 연출이 되는 그런 시계가 바로 브론즈 시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은 화학약품 같은 거, 메탈 폴리시 같은 걸로 닦아주면 되는데 화학약품을 직접 만지는 게 좀 꺼려진다,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콜라가 그것도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콜라로 닦아보시면은 이게 아주 강한 산성은 아니어서 메탈 폴리시의 화학약품처럼 깨끗하게 닦이진 않지만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설탕으로 된 일반 콜라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 닦아내지 않으면 설탕은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이 시계 피니쉬는 나중에 이제 변색이 되면 안 보이게 되긴 하겠지만은 새 시계인 상태에서 보면 상당히 돋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케이스의 정면에는 굉장히 고우면서도 촘촘하면서도 선명한 사틴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케이스의 모서리 부분에는 아주 선명하게 폴리시 라인을 넣어가지고 시계의 윤곽이 돋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도 선이 선명한 사틴 브러쉬를 적용한 게 인상적이죠. 그리고 보리알리스의 이니셜이 들어간 용두 부분은 폴리시를 해서 또 대비를 줬습니다. 베젤의 주변에는 코인 엣지가 둘러져 있고 이 시계가 두께가 좀 있는 시계인데 베젤 두께를 상당히 넉넉하게 잡아줘서 잡고 돌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20 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이고요. 베젤의 클릭감은 굉장히 신뢰감이 가는 묵직한 느낌이고 백플레이는 전혀 없습니다. 유격이랄 게 전혀 없는 아주 훌륭한 베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만원대 시계에서 이 정도 베젤을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명한 돔형 유리 베젤 인서트의 소재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입니다. 스크래치에 강하고 빛에 상당히 번쩍번쩍거리면서 우아한 광택을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는 이렇게 유리로 베젤을 만들면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고 신비롭긴 한데 유리 밑으로 보이는 인덱스나 마커들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가끔 프린트의 퀄리티가 나쁜 경우도 있는데 이 시계는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잘 찍혀있는 마커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계유리 역시 베젤 인서트의 소재와 똑같은 돔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약간 푸른빛이 도는 무반사 처리를 했고요. 더블돔 형태이기 때문에 다이얼 안쪽을 왜곡시키는, 시각적으로 왜곡시키는 효과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선명하게 다이얼을 잘 보여주는 시계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계유리 아래로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다이얼은 흑백의 대비를 잘 활용해서 가독성을 극대화시킨 모습입니다. 무광의 검은색 바탕에 흰색의 아주 작은 눈금들이 다이얼의 가장자리로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숫자와 스틱을 이용한 인덱스는 BGW9 야광도를 아주 두텁게 적용해가지고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된 시분 초침은 다 흰색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시분침은 연필 모양이고 12시 방향에는 보레알리스의 회사 이름 프린트가 되어 있고 6시 방향에는 300m의 방수 성능과 오토매틱이라는 문구가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시계를 꽤 오래 만든 마이크로 브랜드답게 다이얼의 해상도나 야광도료의 적용 상태는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다고 할 수 있고요. 날짜창을 일반적인 3시 방향에 놓지 않고 한 4시 반 정도 방향에 조금 삐뚤게 넣어놓은 거는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369, 12라는 숫자 인덱스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걸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고육지책을 쓴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칭찬해 줄 만한 점은 다이얼의 바탕이랑 똑같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제작된 흑백 반전이 된 날짜창이라서 그래도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거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다이얼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면은 흑백 대비를 활용해서 가독성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브론즈 시계라서 점점 낡은 느낌으로 이렇게 변하는 시계일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야광도료의 색상을 지금처럼 흰색으로 하기보다는 올드라듐 색상의 야광도료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누렇게 변색된 듯한 그런 색상을 활용했으면은, 혹은 크림색을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일부 시계 팬들은 그렇게 포파티나라 그러죠. 가짜로 이렇게 낡은 느낌을 연출하는 그런 색상의 사용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지적들 때문에 여기서 아주 정직한 흰색을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브론즈 시계니까 이건 올드라듐 색상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인 단점이라기보다는 미학적인 선택에서 저랑 견해가 다른 거죠. 보레알리스는 마이크로 브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시계 브랜드를 통틀어서 축광식 야광 방식에서는 가장 우수한 밝기와 지속력을 가진 야광을 자랑을 합니다. 예전에 해외의 어떤 시계 유튜버가 보레알리스의 익스플로러 우마주랑 롤렉스 익스플로러의 야광을 비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레알리스의 시계가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야광이 뛰어납니다. 이 시계도 마찬가지로 BGW9 슈퍼루미노바 야광도를 아주 넉넉하게 베젤에도 전체 다 적용을 하고 시분 초침 인덱스에 다 넉넉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좋은 밝기와 지속력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은 다이얼과 시분 초침의 야광은 상당히 보레알리스의 명성대로 좋은데 베젤 부분의 야광 밝기가 살짝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시간당 21,600회 진동하는, 그러니까 초침이 1초에 6번 움직이는 표준적인 진동수를 보이는 무브먼트이고요. 파워 리저브는 42시간 정도고 보통은 10초 살짝 넘거나 운 좋으면 10초 안쪽이거나 그 정도 오차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퍼포먼스보다 고급감이 떨어진다는 게 NH35A 무브먼트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두나사는 보레알리스 시계답게 안정적으로 잘 부드럽게 풀리고요. 그 다음에 특유의 서걱서걱하는 NH35A의 좀 가벼운 수동감기 느낌을 이 상태에서 0단계에서 느낄 수 있고, 용두를 반쯤 뽑아서 1단계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이제 용두를 돌렸을 때 클릭 소리를 내면서 이제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두를 완전히 뽑았을 때 2단계에서는 초침을 멈추고 분침을 이동시켜서 원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NH35A의 특징은 이렇게 분침이 용두의 움직임에 굉장히 시원하게 반응한다는 게 특징적이에요. 자, 그리고 다 맞췄을 때는 꼭 용두를 집어넣어줘야 방수 성능이 보장이 되겠죠. 케이스가 다 브론즈 소재로 제작이 됐지만은 케이스백 부분만큼은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이니까 스틸 소재를 사용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브론즈가
니켈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피부 알러지 있는 사람들한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틸 케이스를 사용하고 이 브러쉬된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스펙이나 회사의 이름 같은 걸 써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샌드블라스트 처리를 해놓고 보레알리스의 상징인 이너를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왜 이너가 보레알리스의 상징이 됐는지는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모든 보레알리스의 시계는 이런 이너 로고 같은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칠게 마감된 부분이 없고 보레알리스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스크린 방식의 솔리드 케이스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빈티지 불량판 50 패덤스 사진을 봐도 이런 트로피칼 스트랩 같은 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내려고 이런 스트랩을 매칭을 한 것 같아요. 보아비스타 러버 스트랩이라고 보레알리스 측에서 이름을 지은 스트랩인데, 다른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보너스로 하나씩 주는 그런 플라스틱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뻣뻣한 러버 스트랩이랑 느낌이 다르고 굉장히 부드럽고, 이 손으로 이렇게 올려보면은 끝부분이 이 버클의 무게 때문에 쫙 처지죠.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착용감이 좋고, 구멍이 송송송송 다 뚫려 있어가지고 러버 스트랩인데도 손목위에서 이렇게 답답한 느낌을 주지 않고, 그리고 고정장치 같은 것도 절단면이 거칠거나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나왔고, 버클은 보레알리스의 이니셜이 새겨진 브러쉬된 버클인데 시계줄의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고,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괜찮은 버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보레알리스의 시스템은 아마도 이 브랜드가 가장 오랫동안 2017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가장 오랫동안 만들어 온 시계잖아요. 그동안 계속 몇 가지 버전을 거치면서 완성도는 상당히 궤도에 오른 그런 시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얼이나 케이스의 퀄리티, 베젤 액션, 그리고 용두나사의 부드러움이라든지 시계줄의 퀄리티, 이런 거는 너무너무 좋고요. 아마 50 패덤스 오마주 중에 더 싼 시계들도 있지만은 만듦새와 가격의 어떤 균형을 찾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할 만한 그런 시계가 보레알리스의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